1992년 여름, 한창 진행 중이던 광주 장성간 국도공사가 갑자기 중단됐다. 공사 중단의 원인은 유적지, 대량으로 쏟아지는 유물들 때문이었다. 무려 2000년 전의 유물들. 놀라운 것은 마치 살아있는 듯 생생한 유물의 상태였다. 2000년 전, 이곳엔 무엇이 있었던 것일까? (2100년) 전의 이 유물들이 이렇게 생생하게 남아있다니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광주 신창동 유적지를 일종의 타임캡슐이다라고 평가를 하기도 합니다. 자, 이것을 한번 보시죠. 이것은 지난 1994년 서울시가 남산 한옥마을에 묻은 타임캡슐입니다. 서울시가 요즘의 생활상을 알아볼 수 있는 600개 품목을 정해서 그러니까 400년 후, 그러니까 2394년에 개봉을 하도록 묻었다고 하는데요. 자, 과연 어떤 물건들이 들어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보니까 한복도 있고요. 또 이쪽에는 담배도 보이는군요. 그리고 그 옆에 운동화도 있고, 이 밑에는 돈도 있습니다. 하긴 돈도 시대에 따라 변하니까요. 여기에 보면은 전세 계약서도 보입니다. 그리고 또 이쪽에 보면 이 가정학습지 같은데요. 하긴 이 시대의 교육열을 엿볼 수 있는 하나의 단서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 시대를 기록한 많은 기록들이 후세에 전해지긴 하겠지만 타임캡슐을 열어서 이 구체적인 물건들을 본다면 후손들이 지금 우리가 산 이 시대를 더 생생하게 느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다면 2100년 전의 타임캡슐로 평가받고 있는 광주 신창동, 이곳에는 어떤 물건들이 들어있는 것일까요? 광주의 북서쪽, 영산강의 상류 극락강을 배우러 호남고속도로와 국도 1호선이 만나는 지점에 위치한 광주 신창동. 이 일대에선 아직까지도 곳곳에 흩어진 유물들을 쉽게 발견할 수 있다. 이런 것들도 다 우리 유적에서 나온 것들입니다. 이런 거는 이제 구현 쪽에 가까운 것이네요. 아가리 쪽에 가까운 유물이고요. 유물의 양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약 아마 우리들이 컨테이너로 약 한 3,000 컨테이너 이상의 엄청난 유물이 나왔는데, 중요한 유적이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이 학계에 알려져서 있습니다. 먼저 극락강 쪽으로 신창동 발굴 조사는 발굴 초기부터 학계의 집중적인 관심의 대상이 됐다. 그 유적들은 이미 몇 군데에서 조사가 된 바 있습니다. 우선 노랗고 파란색으로 1992년의 시굴 조사에 이어 본격적인 발굴이 이루어진 것은 1995년. 막상 모습을 드러낸 발굴 현장은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것이었다. 마치 일부러 쏟아붓기라도 한 듯 한 곳에서 복잡하게 모습을 드러낸 유물들. 그것은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의 것들이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유물들의 보존 상태. 쌀이비를 비롯한 각종의 목재 유물들이 거의 원형의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었다. 유물 원래의 상태를 훼손하지 않기 위해 발굴은 아주 조심스럽게 이루어졌다. 95년에 이어 97년에도 2차례 실시가 돼 발굴은 모두 3차례에 걸쳐 이루어졌다.
나온 것들 예, 예. 신창동에서 나온 것들 보관. 한번 보여주시죠. 광주 박물관에선 신창동에서 출토된 유물들을 보존하기 위해 특별히 신창동 유물 특별 보존실을 지었다. 유물의 양이 엄청나기도 했지만 까다로운 보존 처리를 필요로 하는 목재 유물들이 많았기 때문이다. 예, 이 과정은 목재 유물 보존 처리 전 단계로서 미생물 방지를 위한 응급 처리 단계. 우리나라에서 2000년 전의 목재 유물들이 이렇게 다량으로 발굴된 것은 광주 신창동이 처음이다. 목재 유물들은 쉽게 썩어버려 남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때문에 신창동에서 출토된 유물은 상당수가 우리나라 최초의 것이나 최고의 것들이다. 목재 유물 가운데는 나무로 만들어진 농기구들도 다량 포함되어 있었다. 이것도 같은 이제 괭이 용도로 사용됐는데요. 그 모양이 이제 새스라면 좋습니다. 아주 두간하게 예, 이걸 해야 2000년 전 농기구의 실물이 확인된 건 역시 신창동 발굴의 성과였다. 집 같은 것을 가로하고 세로로 이렇게 교차해가면서 만들었던 모습입니다. 흙 속에 집 같은 것이 교차한 흔적이 그대로 나타나는 이것은 무엇일까? 시골집에서 흔히 사용하던 자리방석으로 추정된다. 겹쳐지지 않고 이게 양쪽으로 분리된 모습. 나무로 만든 테두리 2개가 고스란히 흙 속에 묻혀 있기도 했다. 그것은 시골에서 물건을 담을 때 사용하는 소쿠리로 추정되고 있다. 그러니까 목기로 만든 거의 모든 자료들이 신창동에서 출토가 된 셈이죠. 이런 것은 우리 고대에, 지금은 사라지고 없지만 고대에 우리나라의 그 목기 문화가 매우 융성하게 발달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점을 보여주는 구체적인 자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목재 유물뿐만 아니라 생활 전반에 관계된 유물들이 다양하게 출토가 됐다. 여러 가지 종류의 생선뼈를 비롯해 다양한 어패류들은 당시의 식생활을 엿보게 하는 것이다. 조개, 다슬기, 우렁이 종류들이 출토되었고 이런 종류들은 당시 영산강 유역에서 자생하고 있었던 2000년 전에 광주 신창동 사람들의 생활상을 고스란히 눈앞에 펼쳐 보이는 광주 신창동 유적지. 그것은 2000년의 시간을 거슬러 우리를 고대로 안내하는 비밀의 문이었다. (2100년) 전의 타임캡슐 신창동 유적지. 지금 보시는 이것은 1995년도의 발굴 현장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발굴하기 전에는 그 누구도 이곳에 이렇게 많은 유물이 있으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막상 발굴을 시작하자마자 이 좁은 현장 여기저기에서 거의 유물들이 쏟아져 나오다시피 했습니다. 그리고 이 발굴자들을 더욱 놀라게 한 것은 이 유물들의 보존 상태였습니다.
자, 이쪽을 한번 보시죠. 이 흙 속에 묻혀 있는 이것은 소쿠리의 태입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 있는 이것은 활인데요. 네. 그런데 마치 바로 어제까지 사용했던 것과 같은 착각을 일으킬 정도로 이 형태가 아주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아, 참. 그리고 이 발굴 현장에서 빠뜨리지 말고 주목해야 할 것이 또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흙입니다. 뭐 보기에는 일반 흙과 뭐 크게 다를 바 없이 보이지만 이 발굴 현장에서 출토된 흙은 그 시대의 비밀을 그대로 안고 있는 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신창동에서 출토된 이 2100년 전의 흙을 채취해서 분석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신창동의 토양은 고대 토양을 전문적으로 분석하는 일본 고환경연구소에 의뢰했다. 토양 분석은 여러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먼저 흙 속의 불필요한 물질을 제거해야 한다. 이를 위해 흙 1cc를 물에 희석시킨 후 수산화 칼륨을 섞었다. 수산화 칼륨은 덩어리로 달라붙어 있는 물질을 분리시켜주는 역할을 한다. 분리 후엔 고운 채로 불순물을 걸러낸다. 최종적으로 원심 분리기에 넣어 필요 없는 물질을 완전히 제거한다. 이렇게 해서 플레 팔레트를 만들면 본격적인 분석 작업에 들어갈 수 있다. 현미경 관찰을 하자 신창동 토양 속에서는 여러 가지 물질들이 보였다.これ見てもらうと分かるようにさっきよりもこういう黒い炭化した木片が多いんですね。これはね分解作用がよく進んでいるところはこういうふうに見えるんですよ。さっきの2番の方は 계속 관찰을 해가자 원형을 간직한 물체가 드러났다. 소나무의 꽃가루였다. 2개의 바람주머니도 달려있다. 꽃송이 다발이 그대로 보존돼 있는 것 같은 한 덩어리의 꽃가루도 있었다. 그 외에도 다양한 종류의 꽃가루와 풀이 모습을 드러냈다. これはねカヤツリグサ。 신창동 토양 속에 섞여 2000년을 내려온 꽃가루들. 그것은 대부분 사람이 모여 생활하는 주변에 자생하던 것들이었다. まず樹木の種類と草の種類ですね、それはですね人がですね、自然ではなくて人が生活しますとその周囲に多いものが検出されたということになります。だからですね、環境といたしましては自然の状態ではなくて人が生活している周囲の草ですねまたは樹木が多いというのが特徴になってきます。 계속된 현미경 관찰에서 매우 흥미로운 것을 발견했다. 벤츄란です。ベンチュランですね。結構残りがいいですね。いいですね。保蓋の存状況がいいですね。実はこれでまだ蓋がちょっと残ってそうに見えるくらいまだ綺麗なんですよ。本当はこれも抜けたようになって全く違うものに置き換わっちゃってるんですよ化石として。 だから生の検便検査で見ると中で虫が動いてるのが見えたりすることがある。
살고 있는 사람이 어떤 동물을 찾으면 이런 거 이 안에서 뭐 벌레가 움직이고 이 편충알은 당시 사람들과 무슨 관련성이 있지 않을까? 계속해서 관찰을 해보기로 했다. けどこれがね海中卵なんです。 배추난이라고. 真ん中にちょっと裂けちゃってるんですけど 놀랍게도 회충알도 발견됐다. 表面のタンパク膜がちょっと薄くなってきてるんですけど 이것들은 과연 사람의 것일까? 海中卵はですね、人の海中とですね、海中卵と、豚の海中卵が、非常によく似通っておりまして、なかなか分離することはできません。それから便中卵に関しましては、人の便中と、いくつかの、ネズミなどの動物の便中とが区別はできません。ですが、それらがセットで出るということからですね、人のものであるというふうに、断定するということになります。 2000년 전 사람의 편충알과 회충알.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 海中便中に関しましては、今までのヨーロッパそしてアメリカの研究ではですね、これらは都市型の寄生虫というふうに定義づけられておりまして、それから考えますとこの新シャンドン遺跡というのはですね、定住を行い、人々が非常に多くですね人口が集中した、集落が当然あって、農耕を行っているということが寄生虫卵からも考えられるということになります。 신창동 토양 속에서 나온 기생충알. 광주 신창동 일대는 30년 전 우리 농촌처럼 많은 사람들이 모여 농경 생활을 했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2100년 전 이 광주 신창동 사람들에게도 기생충알이 있었다. 이 기생충의 경우 그 감염 경로가 일단 사람 몸속에 있던 기생충알이 배설물과 함께 이 몸 밖으로 나오게 되고 또 때론 사람들이 이 배설물을 모아서 이 비료로 이용하기도 했다는데 아마 이럴 때 이 인분을 비료로 사용한 그 채소를 날것으로 먹게 되면 이 감염될 확률이 높다고 합니다. 이 나이 드신 어른들은 아마 예전에 이 채소밭의 인분을 비료로 사용했던 그런 기억을 갖고 계실 겁니다. 그러니까 이 기생충 알을 통해서 우리는 2100년 전에 이 광주 신창동 사람들이 몇십 년 전에 우리 농촌이 그러했던 것처럼 인분을 비료로 사용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비단 기생충뿐만이 아니라 이 광주 신창동에서 출토된 이 많은 유물들은 우리 농촌의 모습과 많이 닮아 있습니다. 자, 이것은 뭘까요? 이것은 이 시골 안악들이 이 머리에 물동이 같은 것을 이을 때 머리에 얹던 또알입니다. 자, 그리고 이것은 어떻습니까? 금방 알아보실 수 있겠죠. 이것은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그 지프로 이렇게 꼬아서 만든 새끼줄입니다. 자, 이 유물들을 보니까 2100년 전의 생활상들이 마치 눈앞에 그려지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신창동에서 출토된 유물 하나하나가 다 소중한 것이지만 학자들은 특별히 이것에 주목을 했습니다. 이 기다란 막대기인데 여기 보니까 여기에 구멍이 나 있습니다. 이것이 뭘까요? 이 구멍 난 곳에 이 쇠로 끼워서 넣은 말하자면 낫입니다. 이것은 자루만 남은 채 출토가 됐는데 이 학자들이 그 많은 유물 가운데에서 왜 특별히 이 낫에 주목을 한 것일까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논유적이 발굴된 울산 묵어동. 광주 신창동보다 앞선 청동기 시대의 유적으로 알려진 묵어동에서는 많은 농경 도구들과 함께 논의 흔적이 발굴됐다. 조사된
논 유적에서는 가장 빠른 시기의 논으로서 무거동 논의 규모는 서너 평 미만의 작은 논들. 그러나 이곳에서 낫은 발견되지 않았다. 여기 보이는 석기들은 좀 더 농경 관련 석기들입니다. 저 위에 보이는 타제 석구는 뭐 대체로 땅을 파는데 아마 사용됐던 것으로 추측이 되고, 반울형 석도는 수확직에 이삭을 자르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 시기 수확의 도구로 사용된 것은 낫 대신 반월형 석도, 즉 돌칼이었다. 석도를 사용한 시기에 그 농사의 수확법은 이제 익어버린 소위 이제 열매가 달린 이제 곡식의 이제 그 나달 그 부분이죠. 거기를 이제 선택적으로 익은 것만을 선택적으로 이제 수확이 가능했던 것이죠. 그러나 이제 낫이 출현하게 됐다는 것은 그것을 동시에 수확을 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청동기 시대까지 벼는 야생 상태에 가까워 각각 익는 시기가 달랐다. 때문에 돌칼을 이용해 먼저 익은 것부터 하나씩 수확을 했을 것으로 보인다. 그로부터 500여 년이 흐른 신창동 시기. 우리나라에서 처음 발굴이 된 낫은 이 시기부터 벼농사에 많은 변화가 있었음을 의미한다. 오랜 재배 기간을 거치는 동안 농사 기법의 발달로 생산량도 늘었고 낫의 등장으로 수확도 훨씬 손쉬워졌다. 그렇다면 농사의 규모도 달라지지 않았을까? 신창동 유적에서는 벼를 재배한 흔적들이 확인됐다. 무고동의 논은 이제 대개 3평 정도 미만의 그러한 소구획의 논들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 한국에서 나온 여러 논들의 구조가 대개 소구획 소구획의 벼농사를 짓는 논이고, 또 그것이 계곡의 이제 초입에다가 만들어져 있는데 대개 경사가 져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이제 그 논의 개척 면에서 가장 쉬운 방법을 이제 택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신창동 유적에서 저희가 그 흔적을 확인한 수전 같은 경우는 보다 더 넓은 면적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소한 뭐 6평 내지 7평 그 이상일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신창동 시기 벼의 재배량은 어느 정도나 됐을까? 발굴 당시 발굴자들을 깜짝 놀라게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왕겨층의 존재였다. 왕겨층은 발굴 현장 전체에 띠를 형성하고 있었는데 높이가 155cm를 넘는 곳도 있었다. 이런 벼 껍질층의 발굴은 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일이다. 신창동 시기가 되면은 거의 우리나라 전역에서 쌀이 재배가 됩니다. 그리고 그 쌀들의 재배량은 아마 그 낫이랄지 여러 이제 농기구의 보급이 이제 확산이 되기 때문에 재배량은 굉장히 그 확산됐을 거라고 추정을 하기 때문에 거의 쌀을 많이 가지고 있는 집단이 신창동 집단이었다면 굉장히 소위 이제 부유한 윤택한 생활을 유지했을 가능성이 있고, 신창동에서 출토된 낫을 비롯한 각종의 농기구들. 그것은 최근까지 우리 농촌에서 사용하던 농기구들과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농기구들이 2000년 전 이미 등장했다는 것을 알려준다. 이러한 농기구의 등장은 청동기 이전부터 시작된 한반도의 벼농사가 이 시기에 이르러 진일보했음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이 시기 재배하던 벼의 종류는 어떤 것이었을까? 신창동에서 출토된 탄화미를 분석해보기로 했다. 신창동에서 가져온 타나미하고 씨앗인데 한번 봐주십시오.
2000년 전 건데 まあ、얼마나 2000年前のものなんですけど相当状態がいいと言えるんですか。ああいいですね。あこれだけね状態のいい単価米はね損はありません。 이렇게 상태가 좋은 단함에는 아주 드물고 극히 드물다. よく残っています。 잘 남았다고 잘했다고. とだって345 6いいねだねこれ。 분석을 위해 가지고 간 탄화미 가운데 상태가 제일 좋은 것을 골라 DNA 추출을 하기로 했다. 탄화미는 영하 200도의 액체 질소를 부어 순간적으로 급냉시킨 후 순간적인 강한 힘으로 잘게 부순다. 이렇게 해야 탄화미의 세포까지 부서지고 세포 속의 DNA 추출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추출된 DNA에 150볼트의 전기 자극을 가하면 DNA는 점점 가라앉는다. (45분) 후 DNA가 멈춘 지점으로 벼의 종류를 파악하게 되는데 이 실험을 통해 벼의 종류가 요즘 우리가 먹는 짧은 쌀, 즉 자포니카인지 열대지방에서 먹는 쌀인 인디카인지를 판별하게 된다. 신창동에서 출토된 탄화미의 DNA는 요즘 우리가 먹는 쌀 종류와 같은 선상에 위치하고 있었다. それでじゃあ新ちゃんとの稲はどうかって見てみますと、これはバンドの位置がここで、これは明らかにこの比較の対象と比べてみるとジャポニカの位置と同じところにあることが分かります。したがって2000年前の新ちゃんとの人たちはジャポニカの稲を作ってたんだということが分かるわけですね。 2000년 전 광주 신창동 사람들이 재배하던 벼도 지금 우리가 주식으로 먹는 쌀과 같은 종류인 것으로 밝혀졌다. (2000년) 전에도 광주 신창동은 역시 곡창지대였고 이미 발달된 농기구와 농경기술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 사실 이 보통의 발굴에서는 이 벽시가 한두 개만 발견이 돼도 아주 소중한 유물로 취급이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신창동에서는 무려 155cm의 왕겨층이 발견이 돼서 학계가 깜짝 놀라기에 아주 충분한 일이었습니다. 이 실제로 이 신창동의 이 왕겨층은 너무 많아서 그냥 일반 토양으로 취급을 해서 다시 덮었고 이 연구에 필요한 일부만을 그 유물로 수습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이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규모의 농사를 지었는지 알기 위해서는 앞으로 이 논유적의 발굴과 더불어 이 왕겨층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연구가 진행돼야 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이 신창동 출토 유물들은 그 하나하나가 우리 고대사의 비밀을 풀어가는 열쇠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한번 보시죠. 약간 이 파손이 되긴 했지만은 비교적 원형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이것은 그 용도가 무엇인지 아직까지 파악이 되질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형태로 봐서는 청동거울과 아주 비슷해서 이 재래의식 같은 때 이 지도자가 이 청동거울과 같이 상징적으로 몸에 지니던 것이 아니었을까 추측을 하고 있는데요. 자, 여길 보시면 이 유물에는 이 까만색의 지금 무늬가 그려져 있습니다. 비교적 정교하게 그려져 있는 이 까만색의 문양. 자, 이 까만색의 이 물질은 과연 무엇이며 이것이 간직한 이 신창동의 비밀은 과연 무엇일까요? 재래 도구로 추정이 되는 이 유물은 발굴 당시부터 한쪽 부분이 약간 파손이 돼 있었다. 다행히 파편들도 함께 수습이 돼 그중 조각 하나를 분석해 보기로 했다.
그 목재 위에 뭔가가 칠해져 있는 것이 보이는군요. 목재 위에 칠해져 있는 물질. 그것은 무엇일까? 목재 위의 검은 물질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0.03mm 이하로 프레 팔레트를 만들어야 한다. 현미경 관찰 결과 목재와 색깔이 다른 층이 드러났다. 그것을 확대하자 황갈색을 띤 둥근 세포들이 모여 있는 것이 좀 더 선명해졌다. 칠은 편광에 반응을 하지 않고요. 이 아랫부분은 지금 목재 부분입니다. 목재 도관들이 조금씩 보이고 있는데요. 그 도관 사이에 그런 칠이 스며든 것이 이제 관찰이 되고 있죠. 이것은 그 오칠입니다. 예, 그 지금 화면상에서 지금 보이는 것 같이 그런 황갈색의 그런 그 반투명한 어떤 그 수지상 층들이 형성되어 있는 것으로 봐서 오칠이 확실합니다. 발굴 현장에선 한 다발의 털도 함께 발견이 됐다. 이것은 오칠과 어떤 연관성이 있진 않을까? 우리는 3대째 오칠 공예를 해오고 있는 오칠장인 김을생 씨를 찾았다. 그리고 그가 사용하고 있는 붓에 주목했다. 이것이 우리 사람의 잇몸입니다. 부드럽고 또 부드러운 반면에 또 잘 섭니다. 그래서 털 중에는 우리 잇모가 칠 기알로서는 우리 기알이라고 하거든요. 제일로 좋지 않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신창동에서 나온 털은 혹시 오칠붓으로 사용한 사람의 모발은 아닐까? 단정적으로 얘기하기는 동물 모발 중에서 개 모발이나 이런 거 같지는 않아요. 그런 건 좀 이거보다 얇고 그런데. 얇아요? 큰 동물 모발. 큰 동물? 멧돼지도 뼈도 나왔어요. 현미경 관찰을 시도해봤지만 불순물이 너무 많이 붙어 있어 확인을 할 수 없었다. 불순물 제거를 위해 초음파 세척까지 거친 후 광학 현미경으로 모관을 100배로 확대했다. 모발의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안쪽에 이 까만 부분은 이제 모발에만 있는 수질부라고 하고요. 형태는 분명히 드러났지만 사람의 것인지 동물의 것인지 구별이 쉽지 않았다. 사람 걸 볼 수 있고 그 밑으로 뭐 고양이 털, 사슴털, 토끼털, 쪽제비털. 이게 보시다시피 뭐 그 무늬의 간격이라든가 그 표면의 무늬가 사람 같은 경우는 이제 약간 불규칙한 그 선형을 띠고 있고요. 고양이 털 같은 경우는 좀 간격이 좀 넓은 특징이 있고, 뭐 사슴털, 토끼털 같은 경우는 굉장히 간격이 좁고요. 쪽제비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사람 모발과 비슷한 문양이 나타나긴 했지만 단정짓기는 어려웠다. 그래서 세포 속에 들어있는 미토콘드리아의 DNA를 분석해보기로 했다. 사람의 모발만을 인식하는 시약을 사용해 DNA 증폭을 유도한 결과 화면에 미토콘드리아 증폭이 나타났다. 전체 분석을 종합해보기로 했다. 증폭이 되는 것은 사람 아니면 증폭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아까 그 결과를 보시면은 그 증폭이 된 것을 알 수 있었죠. 그 미토콘드리아 DNA도 마찬가지로다가 증폭이 돼서 염기 서열을 결정할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결과를 종합해서 보면은 그 의뢰된 그 모발은 분명히 사람의 모발이 맞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발로 발견된 인모는 칠붓이었던 것일까? 칠이 묻어있는 다양한 그릇들. 이 둘은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은 아닐까? 칠기를 담았던 그릇들이 나오고 또 칠기를 덜어서 썼던 요즘 그림 그릴 때 썼던 팔레트 모양의 그런 이제 그 칠이 묻어 있는 그 그릇들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리에서 목기를 만들고 칠하고 그런 내용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던 거죠. 그랬기 때문에 뭐 공방이라는 건 거의 의심할 바가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외에도 가공이 안 된 원목을 비롯해 가공 중인 제품이 발견된 것, 그리고 요즘 쓰는 테이프같이 생긴 나무 테이프가 여러 개 발견된 것도 공방이었음을 증명하는 요소 중에 하나다. 뿐만 아니라 이 일대는 대대로 오칠과 관계가 깊었다고 한다. 신창동 유적지 배후에 있는 극락강은 예로부터 칠천으로 불렸고, 강 하류에는 칠석동이란 이름의 마을도 존재한다. 표지석에 의하면 이 마을은 삼한시대 이래 계속 사람이 살았던 곳이라고 한다. 이 칠석동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신창동 유적에서 나오는 많은 칠이 나왔다는 것과 그 옆에 흐르는 강이 지금은 극락강이라고 그러는데 원래 칠천이었고, 또 그 강이 흐르는 하류 쪽에 가서 칠석동이 있다는 것이 바로 이것이 다 연계가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추정을 해봅니다. 그렇다면 2000년 전 신창동 공방에서 만들던 칠기 제품은 어떤 것이었을까? 여러 가지 칠 제품 중에 특히 칠기 칼집은 한눈에 보기에도 아주 고급스러운 제품으로 보였다. 칠기 칼집을 만드는 과정을 살펴보면 먼저 칼집 모양을 깎은 뒤 두 면을 분할하고 칼이 들어가는 부분의 내부를 파냈다. 그리고 나무 테이프를 촘촘히 발라 두 조각을 이은 뒤 오칠을 한 것이다. 목기를 만드는 공방에서 직접 이렇게 목기들을 제작을 하고 오칠도 하고 이래서 그 제품을 만들어내던 곳이다 라는 걸 이제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 칠기는 이제 이렇게 장식적인 효과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제 고급 제품에만 사용이 됩니다. 이 고급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떤 전문적인 집단이 있었다고 봐야 됩니다. 이렇게 고급스러운 오칠 제품을 생산하던 2000년 전의 신창동. 그곳은 당시의 첨단적인 농공단지였던 셈이다. 농경 생활을 바탕으로 했던 2100년 전의 신창동. 이곳에는 이 전문적인 생산 집단인 공방이 있었다는 것인데, 자, 지금 보시는 여기는 당시 공방의 모습을 대략적으로 추정을 해본 것입니다. 이 신창동 유적지는 이 지형이 이 주변보다도 낮고, 또 보시는 것처럼 앞에는 이렇게 물웅덩이가 있었다는 것인데, 이 발굴 과정에서 채 가공이 되지 않은 상태의 목재가 여러 개가 나왔는데, 학자들은 이 목재가 이 공방에서 가공하기 전에 가공하기 쉽도록 이 물이 고여 있는 웅덩이에 띄워두었던 것이 아닌가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아마 뭐 이런 곳에서 작업을 했겠죠. 실제 발굴 과정에서 이 흙 속에 다량으로 함유되어 있는 이 도끼밥이 발견이 돼서 이런 것으로 봤을 때 이곳은 의심할 것 없는 그 공방으로 밝혀졌습니다. 이 신창동에서 이렇게 많은 유물이 쏟아져 나온 것도 바로 이곳이 공방이었기 때문에 가능했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유물 중에서 그 용도가 무엇인지 알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이것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의 용도는 과연 무엇일까요? 언뜻 보기엔 신발의 모양을 닮은 듯한 유물. 또 이게 바닥면이고, 여기 이제 발가락에 해당되는 그 부분이고요. 고기는 그럼 나무를 통으로 깎아 만든 이것의 용도는 무엇일까? 유물의 길이는 250cm 정도, 높이는 60cm 정도에 달했다. 똑같은 크기의 복제품을 만들어 전문가들에게 문의를 해보기로 했다.
어때요? 부드러운 게 편하지 하기가. 혹시 집신과 관계 있는 물건은 아닐지 지풀문화연구회를 찾았다. 한번 봐주실래요? 이게 예. 뭐가 만들던 건지. 네. 글쎄 제가 보기에는 집신꼴로 보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삼국사기에 보면은 이미 가죽신을 신었다는 것이 있고, 그다음에 마리신이라고 그래가지고 삼으로 집신을 삼아 신었다는 기록이 있고, 이런 거로 봐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신발 종류가 다 그때 이미 신었다는 얘기인데, 집신꼴로 보기에는 좀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이게 집신꼴을 박아놓은 모양입니다. 뒤축이 집신꼴이란 집신의 모양을 가다듬을 때 쓰던 신발의 모형으로 집신꼴의 경우 앞축과 뒤축이 분리돼 있다. 그러면은 신꼴을 이렇게 받고, 그다음에 이제 뒤축을 받고요. 또 이런 것들을 하나씩 넣어서 팽팽하게 만들죠. 이거를 모양을 갖추기 위해서. 그러면 부족할 때는 이런 걸 좀 더 보태서 이런 걸 두드려 가지고 여기 팽팽하게 하고, 그다음에 이런 거로 이렇게 모양을 잘 잡아요. 잘 잡고 이렇게, 그다음에 이제 털도 뽑고. 그래서 그렇다면 집신꼴과는 모양이 다른 신창동 출토 유물의 용도는 무엇일까? 이번엔 3대를 이어 가죽신을 만들어 오고 있는 가죽신 장인 황해봉 씨를 찾았다. 신골 같아요. 그러면은 이게 그 출토된 지가 지금 이게 사만 시대면 굉장히 오래된 2000년이요. 그러나 가죽신의 경우도 역시 신발꼴의 앞축과 뒤축이 분리돼 있어 모양이 일치하진 않았다. 어떤 모양새가 그때 당시에는 그 문헌에 보면은 이 초리 또 흠리라고 해서 집신이나 이 가죽신을 신었다 그러거든요. 근데 가죽신을 신었다 그러지만은 지금 이 신보다는 좀 이렇게 좀 엉성한 그런 이제 신발들이 이제 발을 보호하는 그런 뜻에서만 그냥 신었던 것이 지금처럼 이렇게 뭐 모양이나 맵시 같은 건 아마 안 나섰겠죠. 그래서 그때 쓰던 그 신골 같네요. 예, 50mm 정도. 우리는 신창동 출토 신골을 이용해 가죽신을 만들어 보기로 했다. 지금도 가죽신의 재료로 많이 쓰이는 것은 사슴가죽. 신창동에서도 사슴뼈가 발견됐다. 형태가 어느 정도 완성이 되면 신발꼴을 넣고 크기와 모양을 정교하게 잡아간다. 이제 이거 다 이제 이거 골 박아가지고서 신발 이렇게 형태가 이제 이렇게. 가죽신의 경우 가죽이 부드러운 상태에서 작업을 하기 때문에 완성된 후 숯불에 말려주면 형태가 완전히 굳어진다. 가죽신을 신었던 2000년 전의 사람들. 그들의 옷차림은 어떠했을까? 신창동에선 옷감을 짜는 데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도구들도 많이 출토가 됐다. 특히 배틀의 도구인 바디는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발견된 것이다. 이것은 2000년 전 이 지역에 이미 배틀과 같은 직조기구가 있었음을 증명하는 것이다. 여기 이제 보시면은 약간 그 배를 짤 때 그 자국이 남아 있는데 출토된 바디에는 실자국이 선명히 남아 있었다. 얼마나 될까요, 여기가? 40cm가 좀 넘을 것 같습니다. 폭 40cm 이상의 넓은 배를 짰던 것이다.
이것은 삼국지 위지 동의전에 전하는 기록을 증명함과 동시에 이곳 신창동이 옷감뿐 아니라 신발, 의식주에 필요한 다양한 물건들을 만들던 종합적인 농공단지였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여러분들은 2000년 전의 사람들이라고 하면 어떤 생각들을 하고 계셨습니까? 혹시 이 짐승의 가죽으로 이 몸을 약간만 가린 채 사냥이나 하는 원신, 이런 상상들을 하고 계시진 않으셨습니까? 그러나 이 신창동 출토 유물들은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2000년 전의 사람들도 이렇게 베옷을 입고 가죽신을 신었다는 것이죠. 이렇게 신창동 이 출토 유물들은 당시의 역사 기록을 받쳐주는 이 고고학적인 증거로도 아주 큰 의미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에는 이 BC 1세기경, 그러니까 그 당시의 모습을 기록한 역사 기록은 남아있질 않습니다. 단지 이 중국의 기록에서만 그것을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지 동의전 한조에 보면은 김인토, 저종식, 이 지방 사람들, 즉 마한 지방 사람들은 대대로 벼를 심어서 곡식을 해 먹었다. 또 지잠상 장면포, 누에를 쳐서 비단을 짤 줄 알았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는 이런 기록이 옳은지 그른지를 판단할 근거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신창동 출토 유물들이 그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증명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 신창동 유물. 자, 그런데 이 신창동 출토 유물들이 어떻게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을 그 형태가 흐트러짐 없이 고스란히 남아 있을 수 있었을까요? 그렇게 많은 유물들이 고스란히 보존될 수 있었던 이유는 신창동 유적지의 독특한 지형과 관련이 있다. 그다음에 신창동 이 신창동 유물이 나온 지역은 현재는 그 습지 상태는 아닙니다. 그 육화된 땅인데요. 그 속에는 저습지층 퇴적층이 있어요. 저습지를 알려주는 그러한 유기물층들이 있는 거죠. 바로 신창동 유적지의 내부가 저습지란 것이다. 하천 그 주변에 일종의 배후습지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골짜기에서 하천 쪽으로 흘러가는 물이 고일 수도 있고, 또 하천이 범람하면은 범람할 때 넘어온 물들이 거기에 고여서 다시 하천으로 못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항상 그 물이 고여 있는 그런 곳이 지금 이 지역의 그 배후습지, 저습지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전제방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요. 모래. 1910년대 지도에서 살펴봐도 신창동 일대는 강둑보다 낮은 지형으로 나타난다고 한다. 그래서 이 지역들은 과거에 물이 잠겨 있었던 소위 말하는 배후습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물이 불어넘치면 빠져나가지 못하는 늪지 같은 곳이었다. 물이 이쪽은 넘어 들어올 수도 있고 물이 이쪽에서 흘러 들어올 수는 있는데 넘어가지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지역이 이제 습지 상태로 남아 있었고, 신창동 그 유물이 나온 지역도 이런 과정을 통해서 생긴 저습지입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볼 때는 배후에서 토사가 이동돼서 메꾸고, 또 하천이 범람할 때 그 범람하는 그 퇴적물들이 일부에 와서 또 더해지고 해서 장기적으로 봐서는 이 지역이 메꿔진 거죠. 그렇죠. 신창동의 뒷산으로 올라가 보면 신창동 유적지 지형은 여전히 주변보다 낮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산에서 내려가는 계곡의 끝자락이 바로 유적지다. 지금 양쪽에 그 산 능선이 있고, 이 가운데 곡지형이 이렇게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곡지는 쭉 뻗어가지고 신창동 그 유적지로 이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물이 흘러서 그 신창동 유적지로 갔을 것이고,
거야 더 낮은 그 습지로 만들어질 수 있었던 것은 이 곡지가 있었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이 곡지가 만들어준 거죠. 그리고 그 신창동 유적지 그 주변에 배후 산지가 이쪽 지역입니다. 이렇게 쭉 돌라서 지금 다 산지죠. 그래서 이런 지역들이 사람들이 살기 좋은 그런 곳으로서 2000년 전의 신창동은 요즘 농촌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 마을. 뒤에는 나지막한 산이 있고 주변에 논밭이 있으며 작은 강을 끼고 가운데 저수지가 있는 마을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런데 발굴 당시 층 위를 보면 일정한 퇴적층 아래에서만 유물들이 대거 발굴되고 있다. 그것은 퇴적층의 형성과 관련이 있다. 어느 날 홍수가 밀어닥쳐 저습지 주변의 생활토전을 한꺼번에 쓸어갔다. 이어 곧바로 강한 햇빛이 내리쬐면서 지표는 굳게 되고 그 아래는 물기를 머금은 채 남게 된다. 이런 과정이 몇 번 반복이 되면서 유물층이 형성이 됐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유물층을 외부와 완전히 차단시키며 일종의 방어벽 역할을 한 적갈색 황토 사질층이다. 유적지 위쪽의 산에서는 이런 토지를 지금도 쉽게 찾을 수가 있다. 황토들이 빗물에 씻겨서 곡지를 통해서 이동돼서 그 저습지 바닥을 메꿀 수도 있고 또 그 자체가 이런 그 토양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죠. 예. 어쨌든 이렇게 그 산화철을 많이 가진 이런 황토가 그 밑에 깔려서 물이 그 위에 고일 수 있었고 거기에 저습지가 형성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위로 이제 저습지 퇴적층들이 이제 쌓여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산에서 씻겨내린 이 단단한 황토 사질층은 위아래에서 유물층이 외부와 접촉하는 것을 막았고 그 결과 2000년 동안 유물이 유적지 내부에 고스란히 남아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아주 굉장히 그 드라마틱한 그러한 그 층위 구성을 보이고 있는데 그 모래로 덮어버린 그 층위가 존재함으로써 그 하부, 그러니까 그 층위 밑으로 위로부터 새로운 그 소위 유인물들이 들어갈 수가 없게 되고 그 소위 모래층위가 철분이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단단하게 굳은 형태로 나오게 됐기 때문에 그러한 모래층이 밑에 존재하는 유기물층은 일정한 습기를 그대로 유지하기 때문에 그 속에 들어있는 그 목기랄지 또는 왕결할지 기타 뭐 오이씨랄지 이러한 소위 식물성 유기물 재료들을 그런 대로 온전하게 유지할 수 있게 된 셈이죠. 이제 그러니까 소위 산화가 되지 않는 상태의 조건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신창동 유적의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나무가 썩는 것은 공기와 미생물의 작용에 의해서다. 그런데 신창동의 독특한 구조가 공기와 미생물의 접촉을 완전히 차단했기 때문에 나무 제품들이 썩지 않고 무려 2000년의 세월을 견뎌올 수 있었던 것이다. (2000년) 전 당시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모든 제품을 생산했던 농공단지 광주 신창동은 바로 이렇게 독특한 자연 지형 덕분에 오늘 2000년 전의 모습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이다. 배틀도구, 신발골, 우렁이, 오이시, 또 쌀이비, 그리고 155cm의 왕겨층과 기생충알,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나무로 만든 농기구와 칠기구들이 고스란히 남을 수 있었던 비밀. 그것은 바로 저습지라는 이 신창동의 독특한 지형에 있었습니다.
다행히 이 신창동 유적지는 그 중요성을 인정받아서 이 문화재 보존 지역으로 결정이 되면서 한바트면 이 유적지를 그대로 관통해서 지나갈 뻔했던 도로가 이 유적지를 비켜갈 수 있게 됐습니다. 사실 우리나라에서 이 도로가 유적지를 비켜간 사례는 이 광주 신창동 유적지가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은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 발굴이 된 부분은 이 신창동 전체 유적지 가운데에서 극히 일부분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이 외국의 경우 이 중요한 유적 발굴은 수십 년에 걸쳐서 계속되는 경우가 많은데 신창동 유적지는 1992년부터 시작해서 1997년까지 세 차례에 걸쳐서 발굴이 있은 후 지금까지 여러 가지 사정으로 추가 발굴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직도 개봉되지 않고 남아있는 부분, 그 속에는 2100년 전에 우리의 생활상을 보여줄 수 있는 또 다른 어떤 유물들이 들어있는 것일까요? 2100년 전의 타임캡슐 신창동 유적지, 그 타임캡슐 속의 비밀은 아직도 상당 부분 수수께끼로 남아 있습니다.